2020 한국문화정보원 문화 빅데이터 활용 교육 심화과정.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 빅데이터 활용 교육 심화과정 당당 파워BI 시각화 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닥터윌 양진욱 교수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온라인상을 만나게 돼서 제가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요 사진이랑 이제 카메라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아침에 얼굴이 너무 부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반복해서 학습하셔야 되는데 다시 보기 싫으실까봐 일단은 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각각 이틀간 4시간 반씩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실제로는 한 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모자랐죠. 왜냐면 기본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하는 사실 주 목표가 의사결정하고 로지스틱 의사결정하고 클러스터링이었는데 이게 이제 머신러닝의 한 기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이론은 설명 안 할 수가 없고 진짜 심화 과정에 있는 부분이 내용이고 꼭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그동안 뭐 여러분들이 뭐 수업 시간에도 나왔지만 엑셀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하게 간단한 통계가 회계분석까지 되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대부분 막대 그래프나 이제 이런 걸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원그래프나 여러분이 이미 기본 과정에서 실습했던 내용들은 이미 엑셀에서 다 지원이 되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로지스틱 회계나 아니면 뭐 클러스터링이나 의사결정 나무나 이런 중요한 기법들을 보고서에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코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R이나 파이썬으로 많이 구현을 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파워비아이는 이제 가져다가 여러분들 그냥 쓰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수업을 좀 원만하게 서울 교육과정에서는 못 해드렸던 게 못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찍었으니까 잘 보시고 꼭 복습하시고 기왕 촬영한 김에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며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의사결정나무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클러스터링 두 가지가 있어요. 자동 클러스터링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외부 개체를, 즉 파워비아이에서 제공하는 시각적 개체를 가지고 와서 같이 실습을 해보는 그런 클러스터링 기법이 있고요. 또 전문적인 과정, 그걸 위해서 나타난 다 모듈화 되어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 그래프인데 우리가 그걸 분석하는 시계열 그래프를 좀 공부를 하나 더 추가로 좀 이 강의 제공이나 이렇게 좀 늦어진 만큼 제가 서비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뵐게요.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이게 우리가 이 디시전 트리하고 클러스터링을 배우냐 심화 과정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게 제주 교육에서는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제 서울 교육장에서 수업 들으셨던 분들에서는 이제 이 언급을 못 해드렸던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시간 강의에서 못했죠. STPM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케터로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S는 세그멘테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배우셨던 분도 있겠지만 세분화, 시장을 우리가 다 공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겟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세그멘테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겟 T예요. 이 T는 타겟팅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목표 고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가 포지셔닝이죠. 즉 그 다음에 M은요, 잠깐 좀 이따가 자세히 하겠지만 마케팅 믹스예요. MM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ST를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이제 군집 분석에서 배웠지만 우리 빅데이터 정보 중에 사용 그 연령별로 군집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1차적인 데이터인 거죠. 직접 데이터를 1차 데이터라고 해요. 1차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타겟 고객을 세분화하는데 그때 쓰는 게 바로 클러스터링입니다. 군집이에요. 그래서 그 군집 분석을 어떻게 할 건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포지셔닝은요, 저희 수업에는 지금 일단은 빠져 있는데요. 이게 R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MDS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차원 척도법의 약자예요. 그쵸?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 그쵸? 요거의 약자 MDS 기법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여기 바로 나와서 그래요. 용어 같은 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지도학습이라는 게 있고 비지도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지도학습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X를 가지고요. 이 Y를 보통 할 때 두 가지를 합니다. 분류를 하거나 예측을 하는 모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는 분류 문제가 되죠.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X를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요게 예를 들어서 푸들이 있어요. 푸들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영어가 이 푸들이 개인지 고양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각각 잘 들어맞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즉 이걸 라벨이라고 하죠. 라벨이 Y 값을 우리가 알고 우리 모델 분류 모델이 잘 맞히냐 이거예요. 이걸 보는 게 지도학습이고요. 비지도학습이 바로 클러스터링입니다.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클러스터링은 우리가 어떤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규 뭐 제품이나 서비스 여러분들이 대부분 문화 관광 쪽에 근무하시면 공공기관이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타겟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예산 가지고 뭔가를 하실 거고요. 공공기관은.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바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해서 처음에 일단은 기본은 우리가 원래 이 오피스 측에서 MS 측에서 제공하는 그 판매 실습 데이터로 우리가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 데이터로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링이나 의사결정 나무를 연습을 할 건데요. 보시면 요 전체 대상을 다 모르니 요 대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방법이 이제 비지도예요. 몰라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임의로 K라는 걸로 우리가 설정해요. 우리 경험상 2개 그래서 비즈니스 도메인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눠보고 2개지 3개지 4개의 그룹을 나눠보고 돌려보는 것을 최적의 방법을 군집을 찾는 거 그게 바로 KNN이나 K-민즈라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이제 군집 분석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거를 지우시고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디시전 트리입니다. 의사결정 나무죠. 원래 의사결정 나무가 뭐냐면 왜 이런 말이 됐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게 바로 의사결정 나무고요.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어떤 이걸 노드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어떤 대상에서 우리가 이걸 할 거냐 아니냐 yes no 그쵸? yes no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관적이죠. 바로 시각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2000년대까지는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CEO분들이 좋아하셨어요. 나름대로 분류도 잘 되고요. 그리고 결과값도 괜찮고 일단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야 데이터 시각화의 의미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를 이제 익숙하라 이거죠. 지도학습의 이 ML이 머신러닝이라는 뜻이에요. 기계학습. 기계학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ML 알고리즘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내에 어떤 규칙이 있는데요. 그걸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찾아내 나무 모양의 분류 규칙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뭐냐면 의사결정을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 이런 학습이나 이런 과정을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의사결정권자에 도움이 되는 자료,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변수, 그걸 이제 피처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특성이죠. 그거에 대한 영향력을 분류하거나 예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형이 있고 연속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상형이라는 건 결과값이요. 딱딱 아까처럼 개, 고양이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분류나무. 그렇죠? classification 뭐 어때? 등급화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classify라는 게. 그다음에 회귀분석이라는 뭐냐면 어떠한 말 그대로 회귀분석은요. 왜 회귀라는 건 돌아가다는 뜻이잖아요. regulation이요. 우리가 어떤 x값을 갖고 y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 y가 왜 이렇게 나왔지? 그 원인을 추정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회귀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수치 데이터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바그래프하고 히스토그램하고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밀도라고요. 다 하면 1, 확률값이라고 했어요. 히스토그램은. 그리고 이사는 뭐냐면 딱 나눈 거예요. 우리가 판매 데이터 실습할 때 가지면 서울, 경기, 서울, 경기도, 제주도 이런 식으로 각각은 명확하게 분류되는데 빈도가 몇 번 나왔니? 서울에서는 10명이 구매했고 서울에 있는 우리 VIP 고객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갤러리를 해요. 그러시면 10개의 작품을 거기 서울 거주자분들이 사셨고 경기도에 있는 분은 12개의 작품을 사셨고 이렇게 빈도수를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바로 이제 바 그래프고 우리가 일반적인 기본 그래프에서 그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이거는 우리가 이게 막 나눠져서 그런데 이렇게 등급은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10대들이라고 하면 뭐예요? 10살에서 19살까지 이렇게 범위로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구분을 일부러 해준 것 뿐이에요. 그렇죠? 이거 밀도 함수다. 자 이렇게 연속형일 경우 결국 연속형은 실수를 보시면 돼요. 실수가 뭐냐면 2.3, 2.4 계속 데이터가 나오는 것들. 이산형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1, 2, 3 정수형으로 떨어집니다. 좀 많이 지저분하네요. 필기가 좀 많아서 좀 지워버릴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이해를 하셔야지 데이터 그냥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보고 쓰려면 글을 좀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한테 들은 거를 좀 잘 정리해 놨다가 거기다 쓰시면 돼요. 그렇죠? 물론 제일 좋은 건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사결정 나무는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왜냐면 코드가 코드는 아니지만 이제 나와요. 또 우리가 그거 만져야 되잖아요. 서식으로 가셔가지고 하나씩 구분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림 그릴 때 축이나 이제 그림 이런 게 시간 관계상 그런 게 중요하니까 어디다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x축의 y 값을 어떻게 값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림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 그걸 중시했는데요. 의사결정 나무는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서식을 하나씩 만져주셔야 돼요. 튜닝을 그렇죠? 정확한 값을 알려면 그래서 그쪽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라고 나무 아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뿌리를 루트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노드라고 각각의 버스 정류장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가는 걸 간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요걸 노드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분할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아까 갤러리를 내리면 10개 이상의 작품을 사셨으면 이 왼쪽 아니면 오른쪽 이해되시죠? yes, no 그렇죠? 그래서 yes, no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다가 여기에 끝나는 점 여기선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질문이 그렇죠? 여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잠깐 지워볼게요. 그렇죠?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리프 노드다. 리프 그렇죠? 나뭇잎 그렇죠? 그래 결정된 분류값입니다. 끝에 그럼 여기서는 또 분할할 수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 분할이 안 되면 결정된 분류값이고 그런 걸 리프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 게 의사결정 나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이타닉 데이터가 좀 명확하게 나와요. 의사결정 할 때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죽었냐 이게 결국은 생존자 survived냐 아니면은 죽으셨냐 그죠? dead냐 died라고 썼는데요. dead 그쵸? 죽으셨냐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은 요걸로 yes 32살 이상이냐 아니면 요건 뭐냐면 패신저 클래스니까 이게 3등석이었거든요. 그쵸? 1등석 한마디로 우리가 비행기 타면 퍼스트 클래스 그쵸?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이, 또 그거에 대해서 전체 나온. 그래서 퍼센티지로 결국 다 더하면 1이겠죠. 이렇게 확률로 나오게 하는 모형이 바로 의사결정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네, 실제로 우리가 실습을 타이타닉 생존율 분석 예제 실습으로 해보실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하실 때 보시면요, 이 생존율 분석할 때요, 결국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요 용어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타겟 베리어블이 있는데요. survived, 저거 알고 싶은 게 생존했니? 이거냐? 살았니?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input은 우리가 입력값이에요. 입력하는 변수, 변수를 우리가 variable이라 하죠. 그때 다 집어넣는 거예요. 순서 상관없습니다. 뭐 age, 나이, 성별, 이제 그 패신저 클래스, P 클래스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좀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fare는 이제 요금, 당연히 클래스가 높으면 좋은 좌석에 앉으셨겠죠. 그 다음에 cabin은 어떤 것이니,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집어넣고 하나씩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실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의사결정나무에서 좀 아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의사결정나무는요, 일단 쉽고 직관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좋아한다고 그랬죠. CEO분들 예전에는. 일단은 결과값이 만약 잘 나오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의사결정. 근데 이게 만약 안 나오면 다른 이제 고급 기법들을 쓰셔야 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기간에 보통 보고서 하면 빠르면 3일 결제하는데 뭐 일주일 만에 해야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걸 디시전 트리로 제가 아직까지 얼마나 공공기관에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보고서를 쓴 걸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선두주자가 되셔야죠. 뭐 심화 과정으로 R이나 파이썬으로 심화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들으시면 좋지만 일단 직관적으로 바로 어차피 데이터로, 저도 말씀드렸지만 R이나 파이썬으로 대부분 합니다. 코드를 짜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더 빠르니까요. 그렇지만 나중에 시각화할 때는 결국 파워비아이로 가는데, 파워비아이는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서 요 배우신 것만큼은 바로 그냥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위한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걸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독립변수, input variable이라고 했어요. 또는 scaling, 정규화, 이런 사전 가공 영향도도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목형이나 연속형, 이게 중요하거든요.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단점은 입력 변수의 수식축으로만 나눠가지고 또 뭐가 있냐면 한쪽으로 그냥 규칙에 따라서 다 몰아버리기 때문에 그 과적합이 될 그 모델에만 맞는, 그쵸? 설명령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또 우리가 yes, no로 해버리면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내려가 보니까 이쪽으로 구분해버렸는데 사실 이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건 처음 다시 해야 되는,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되돌릴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할 때 좀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디시전 트리의 의사결정에 단점을 추가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하니까 이렇게 나눠지긴 해요. 각각 R1, R2라고 이렇게 입력 변수를 수식축으로만 구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선형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거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습할 옵션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maximum depth라고 하는 게 있죠. depth는 이제 깊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드가 얼마나 깊이가 되냐. 숫자가 커지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과적합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버킷 사이즈는 이걸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버킷이요. 그래서 마지막 노드가 되기, 리프 노드라고 했죠. 그 최소 관측지 값, 즉 숫자가 커지면 단순한 트리 구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잘 갖고 있다가 결과값이 나온 다음에 이제 보고서에 써주시면 되죠. 이런 것으로 기준을 한다. 뭐 엑스트릭스 해가지고 그 구분도를 쓰시면 되고요. 더 어드밴스드 패러미터라는 건 이제 복잡도예요. 복잡도.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복잡도의 정도를 말합니다. 만약 수치가 낮아지면은 정확도는 좋아지지만 뭐하면 복잡하지 않다. 그러면 그쵸?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상호 교차로 검증이에요. 교차 검증이라고 하죠.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 준비된 데이터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몇 번 구간을 나눠 수행할 것인가. 이 값이 올라가면, 즉 많이
하면 오류 값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kfold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kfold라고 했죠. 우리가 데이터 값이 이렇게 100개가 있어요. 근데 100개를 만약 5등분을 해서 쉽게 이렇게 20개를 나누고 각각 20개씩 5등분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뻥튀기 하는 방법, kfold, fold가 접다, 겹, k번째, 뭐 5겹, 우리가 삼겹살, 3겹 이런 거랑 똑같이 뭐냐면 요게를 이렇게 5등분 해가지고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요거를 잠깐 비워놓고 뭐냐면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는 훈련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거 갖고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이건 테스트 데이터로 놔둬요.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요 결국 80개 갖고 우리가 훈련을 해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 테스트 데이터는 우리가 또 데이터를 또 조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는 20개가 있죠. 이거를 새로운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이 모델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성능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처음 이렇게 했어요. 잠깐 지워보고. 자, 여기 다시 가서.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요거를 20개죠? 이렇게 띄어놔요. 자,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우리가 잡아 놓는다. 그래서 홀드. 띄어서 잡아가지고 띄어 놓는다 이거죠. 20개 놓고 나머지 이 80개죠? 이 80개를 갖고 또 모델을 잡아요. 아까 아침에 처음 만들었던 걸로 모델 1, 이제 모델 2 이런 식으로 하면 5개가 만들어지죠. 결국 우리가 많이 이렇게 반복해서 수행을 학습하다 보면 요걸 이제 평균값을 우리가 하게 되면 더 성능이 좋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그 말입니다. 즉 오류가 적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실습할 때도 그렇지만 이 맥시멈 어템프트를 많이 하면 시도 횟수가 많아질수록 더 성능이 좋은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은 끝났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